서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라이낙TV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세계 정세가 험악해져 가고 있는 각자 도생의 세계 국제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한국인은 미래에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고민 끝에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겠다.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새로운 전략적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영원의 고속도로, 그 밑그림이 될 만한 중요한 마스터 플랜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그 국제 정치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관계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늘의 주제인 아사달 씨름의 규칙 그리고 한국 씨름과 일본 수모의 융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과 씨름과 일본 수모를 융합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간의 영원의 고속도로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핵심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원의 고속도로의 규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모셔갈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영상을 하나 감상하고 본 얘기에 접어들겠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지난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놀랍게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환영합니다. で日韓は互いにとって重要な隣国でございます。で今の、戦略環境のもと、日韓関係、それから日韓米、連携の重要性というのは一層増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これまで築かれてきた日韓関係の基盤に、基づきまして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が両国にとって有益だと、私は確信しております。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감상, 얻으셨는지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앞으로 저는 한일 관계가 기대가 됩니다. 한일 정상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분위기가 미래지향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라이낙TV가 지향하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돈독한 우위와 그리고 국가 통합까지 생각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블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좋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영상의 감상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 얘기 아사달 씨름의 규칙의 핵심은 만주에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이 씨름도 각조 총연에서 보이는 각조 씨름도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아사달 씨름대회를 구상한다고 그랬는데
고구려 씨름을 모토로 해서 아다단 씨름대가 구성된다. 그리고 일본 수모가 바로 이 수모, 고구려 씨름의 모습 그대로를 현재 일본이 하고 있다. 그것이 수모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 보면은 이익 주는 역사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분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분일 겁니다. 서울시립대 역사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한국인의 씨름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줄 만한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잠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민이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수박을 잘했다는 거예요. 수박, 맨손 무에. 이걸 잘했어요. 이거 잘하는 군인 조한 왕이 있었죠. 그때 왕이 의종이었단 말이에요. 의종이 자기도 수박을 하기를 좋아했고 군인들 수박 시켜놓고 그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어요. 의종 눈에 딱 띄는 겁니다. 덩치도 큰 애가 싸움도 잘하고 무예도 출중하고 하니까 의종이 딱 본 거죠. 요지는 고려시대 무신정변 바로 직전의 왕, 그 의종 때까지 이 수박키라는 걸로 해서 군인들 사이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박키가 고구려 호빈백화에 있는 고구려 씨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은 한자로 보면 수백 이렇게 쓰는데 일본의 성박, 즉 수모처럼 한자로 보면 두리다 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구려 호빈백화의 이 씨름이 현재 한국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이 씨름은 아니고 이 수박키나 일본의 수모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어의 이제 읽는 습관을 좀 생각해 여담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는 성박 이렇게 읽지만은 이것을 수모라고 왜 읽게 되냐면은 이게 자음을 이렇게 보면은 이걸 쇼, 포, 이게 이빨 소리, 치음, 시옷이죠. 비읍, 미음 같은 수모. 그래서 중국 발음은 샹포 그런데 이게 일본식으로 단순화되면 스모가 되는 것입니다. 언어학적인 일본의 한자 발음에 대한 것은 좀 이따가 약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제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스모의 진수를 한번 만끽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요. 여기 보면은 백붕, 그 다음에 하루마 후지, 일마 부사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일본어 발음에 대해서 살짝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어에서 보면은 초성, 우리 비읍에 해당하는 것은 일본 발음에서는 초성일 경우에 시음으로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음절 문자다 보니까 종성 이용, 붕할 때 이용은 장무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마 후지 이렇게 읽는데 이게 하루는 일이 한국어의 하루, 일일을 말합니다. 해의 의미가 있는데 하루라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우리말의 하루가 일본어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하고 좀 의미가 있다. 해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 말의 부사 이런 뜻이고요. 백붕도 아쿠호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무슨 박 하는 건 백 여기는 초성 비읍이 희용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박이 후 그 다음에 붕이 종성 이응은 장으로 처리되니까 부 그럴 것 같은데 초성 비읍이 희용으로 하면서 후 이렇게 되니까 하쿠호 이렇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하쿠호 요 꼬준한데요. 와 하루마 후지의 수모 대결이 되겠습니다. 둘 다 몽골 사람들인데 일본에서 수모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계속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일본 오스모 다이카이 스모 대회의 요코하마의 최종 결승전 리그전으로 펼쳐지는데 하여튼 대단한 스모의 거물들이 부는 스모의 정수를 감상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까 일본식으로 발음할 때 그 일본의 발음, 일본의 한자 발음이 음독도 하고 훈독도 하는데 아까는 음독과 훈독이 섞인 것들을 제가 대강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에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 바로 일본을 한자 발음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에서 12가지로 나눠서 이걸 이해하면은 일본어 한자 발음이 쉽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아까 그것과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정성 이응은 장모로 처리한다. 길게 발음한다 이거죠. 아까 백붕을 꼭 할 때 호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운동장도 운도조 이렇게 발음하죠. 운동장, 동장, 정성 이응이 장모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초성 비읍은 희응으로 변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밭에 해당하는 것에 일본어로 가면 하타가 됩니다. 밭, 비읍이 희응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발전소가 일본 발음으로는 핫덴쇼 이렇게 발음하는데 초성 비읍이 희응으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그 하쿠호와 하루마 후지에 대한 것으로부터 이 두 가지는 일단 설명하고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씨름은 어떠했는가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오늘의 한국의 씨름과 일본의 스모로 발전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 역사적인 연원과 배경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삼국시대의 씨름 이렇게 써있죠.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위협을 피해 동부여에서 절본으로 남아하여 그곳에 고구려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고요. 이때 왕은 부족 연맹의 장이었다. 주몽이 고구려 임금으로 오르기 전에 계류부 족장으로 있을 때 오부족장들의 고추가 시합이 있었는데 당시의 경기 종목으로는 각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박. 그래서 핵심은 각저, 수박 둘 다 씨름의 일종인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 씨름과 일본 씨름으로 진화하는 원형들이 보다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게 한국문학 대백과사전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학자 총의 그림은 여기 이제 1905년은 제가 알아보니까 1935년인가 6년에 통화에서 집안에서 그 극조청 그 씨름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그림을 기초로 해서 일본의 스모가 고구려 씨름 그 원형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얘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약간 여담을 또 섞자면은 여기 보면 문명의 충돌이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 사뮤엘 헌팅턴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국제 정세, 세계 체제의 흐름을 사뮤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걸 크게 봐서 이게 이슬람 문명권, 그다음에 기독교 문명권인데 이 가운데 보면은 이 고곡처럼 생긴 거 이게 바로 중화 문명권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역사는 이런 문명들 간의 충돌적 성격으로서 국제 정세가 흘러갈 것이다. 실제 그 당시에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되면서 냉전 이후에 유고 내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내부에 있었던 이슬람과 기독교의 같은 슬라브계 민족이면서도 그 종교가 다름으로 인해서 피비린내나는 내전이 발생했는데요. 그런 것들의 그 배경을 이 사람은 문명의 충돌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대에도 문명의 충돌적 성격으로 세계의 국제정치가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현재도 과연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우리들의 인식과 문화의식 속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책에서 한국은 중화 문명에 포함시켰는데 일본 문명은 중화 문명과는 분리해서 다른 문명으로서 문명의 한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미국인이었던 그 사람이 사무엘 헌팅턴이
백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게끔 그 문명을 분류한 측면도 있긴 한데,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은 한국은 중국 문명과 일본 문명이 공통적으로 교집합적 성격으로 양쪽에 걸쳐 있는 성격이 강한데요. 원래는 한국은 이 일본 문명에 가까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시대, 고려,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고려, 조선으로 오면서 중화문명적 성격으로 많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명은 중화문명에 보면 중국, 한국, 이게 들어가 있죠. 베트남 들어갔는데 베트남은 제가 뺐습니다. 근데 일본 문명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요하 문명권에 들어가 있는 홍산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도 한국 문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쭈르첸, 저는 일반적으로 고조선 사람, 한국인들은 고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조선을, 저는 그것을 고추르첸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소 문자인 고둥의 문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 고둥의 문자인 한글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굳이 중국 한자식의 표현인 원시, 어느 때부터 출발했던 우리들의 역사적 원형을 굳이 한자로 부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르첸, 그 이후에 부여, 고구려, 고려 이렇게 연결되는 이 문명은 오히려 일본 문명에 가까운 홍산 문화와 연결되는 그런 성격의 중화 문명과는 좀 다른 문명이었다. 고대 원래. 그래서 현재는 한국에 보면 세습 풍속을 보면은 일본하고도 유사한 면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중화 문명에 가까운 측면이 있죠. 추석, 설, 뭐 이런 명절을 보면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고려와 그다음에 이시 조선을 거치면서 우리가 많이 중화 문명의 문화 정신적으로 함락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본래는 일본 문명과 같은 홍산 문화 계통으로부터 분리되어 왔던 문명이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 국기 이름도 해크라스로 붙이면서 나라 이름을 해라연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른 시간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인의 역사를 저는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분류해 보겠습니다. 해라연합의 역사 계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저는 이게 주르첸, 점점점 원시 시대, 어느 시대부터 존재하다가 주르첸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이 주르첸이 한국 역사 문화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하 문명, 지금의 요하의 서쪽에 있었던 조양 지역, 적봉 지역의 홍산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 보는데요. 그래서 주르첸 문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돼서 동시에 한반도와 만주의 일대에 있었던 퉁구스 계통의 족속들의 고아시아족의 바로 이 주르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르첸이 나중에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왜 이렇게 연결되고요. 부여가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왜 일본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시대가 정리되면서 특히 신라 삼국통일전쟁과 나당 연합군과 고구려와 백제가 전쟁하면서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는데 그 이후에 만주에는 발해, 한반도는 신라, 그리고 일본 열도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대에 또 당이 분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대륙에 혼란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거란족에 의해서 사라지고 주르첸과 부여로부터 발생했던 직계 문명의 국가들은 고려와 일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진족은 우리하고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고려와 일본으로 이 문명의 어떤 단위를 묶었을 때는 약간 벗어난 세력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또 조선과 일본으로 우리의 조선시대 이시조선을 말합니다. 주르첸과 조선을 달리 표기했죠. 이것은 중화 사대주의 성리학을 기반으로 만든 국가였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조선이라고 합니다. 이 조선은 고대 원형적인 발음은 주르첸이 되는 것입니다.
주루첸을 한자로 응차한 게 조선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고 동아시아를 제패하면서 근대화에 실패했던 조선을 흡수 합병하면서 일본 제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본 제국이라는 것은 카라 연합의 역사적 계보에서는 있는 그대로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시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대화된 한국과 일본인들의 새로운 체제의 국가가 일본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일본 제국이 무너지면서 다시 조선과 한국, 일본으로 분열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에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현재의 국자 도생의 국제 정세와 다소 어려워지는 미국 패권이 약간 흔들리면서 다국화되는 그런 체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미래를 구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 속에서 큰 그림의 하나의 단일 블록을 그림을 그릴 때 그 이름은 카라 연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라 연합으로 이름을 붙여본 것입니다. 이 카라 연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이 주루첸이 원래 원행인데 이 주루첸이 중원 세력에게 밀리면서 이게 한번 남부로 밀려서 마지막에 나타난 게 가다. 코라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주루첸이 코라로 연결됩니다. 이 주루첸이 요하 문명의 홍산 문화와 관계되는데 그 와 문명의 홍산 문명 문화인 중에서도 우하량 홍산인이 이 가야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 부요는 중원에서 동북방에서 중원에 들어가서 세운 나라가 성나라인데요. 마치 몽골족이랄지 가란족이랄지 그 다음에 여진족들이 중원에 들어가서 요나라, 원나라, 김나라 또는 청나라를 세우고 망하면은 다시 자기 본래의 세계로 돌아갔듯이 이 성나라도 동아시아에 있어서 최초로 북방에 요하문명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중원을 접수한 이후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화 쪽에 주나라에게 멸망하면서 동북방으로 튕겨나와서 일부가 이 주루첸, 북방의 주루첸 지역의 종족들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성문명이 주도하죠. 이거 고도한 문화였으니까 하면서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족속에 만들어지는데 주루첸과 성나라 세력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족속이 이 부여족이다. 그러니까 선비랄지 거란족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면서도 중화화된 중국의 그 고대 문명의 성나라적 요소가 강한 그런 족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밑바탕은 주루첸 족속이다 이거죠. 그 이름은 부여다. 근데 그 역사에 출현한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5세기였다 이런 것이죠. 성나라가 기원전 1048년에 망하는 거니까 기원전 11세기 망했으니까 약 500년 후에 이 성과 주루첸이 결합하는 새로운 족속이 만들어진다. 일종의 결혼 동맹이랄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여라는 족속이 만들어진 것이다. 주루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세력이 한나라가 팽창하고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어떤 국제정책인 혼란 기원 전후에서 이 세력이 또 확산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약까지 이렇게 주루첸 문명 세력과 이게 섞이면서 또 일본 열도의 외까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루첸의 원형 한국인의 역사적 원형이 가야로 가장 먼저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또 공통적인 성격의 종족 집단이랄지 국가 집단으로서의 가야를 우리가 성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을 개척했을 당시 이 외는 실질적으로 이 가야 세력이 가서 일본 열도 특히 혼슈랄지 규슈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밑바탕의 문화적 자유의 시대부터 땅을 깔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사실은 이 가야 세력을 가지고 역사와 문명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 연합을 라는 한국과 일본의 연합국가의 공명을 채택한 것입니다. 즉 유로피안 유니언처럼 동아시아에도 카라 연합이라는 역사적인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블록 경제 정치 국제정치적인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카라 연합인 것입니다. 그것의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이게 홍산문화 우화량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다는 고대의 어떤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홍산문화의 우화량 무덤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합돼 가지고 결국은 가야 한반도 남부의 가야를 거쳐서 일본 열도에 정치한 것이 띵뚜꾸 천왕릉 같은 이러한 전방후원분인 것입니다. 앞쪽은 방, 뒤에는 원을 하는 전방후원분. 이것이 일본 천왕릉인데 이것이 일본의 대표적인 무덤인데 이것은 제가 보면 홍산문화의 우화량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결합해서 만든 국가의 국가명으로서 카라가 채택되는 근본적인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카라 연합은 여기 뭐냐면 부여 세력, 그 다음에 이 세력이 태양 숭배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후대에 나타나겠지만 이 삼조고를 배경으로 태양을 상징하는 삼조고를 배경으로 국가 국기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카라스기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카라 연합의 전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다가 카라해로 되어 있고 독도가 카라섬, 그 다음에 경상남도가 카라연합 특별행정자치도, 그 다음에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이렇게 카라 해저 터널이 뚫려 있는데 이렇게 미래의 카라연합의 국가의 모습을 기도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가 보이고 미래는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신뢰감을 갖고 공감하면서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그런 공감을 표시하는 것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계관과 역사관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게 제가 보면 카라연합의 체계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쭉 보는데 여기 보면은 영혼의 고속도로, 경제 고속도로, 언어 문화의 고속도로 이렇게 쭉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중에는 카라연합 헌법으로 이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라연합 국기가 완성된다. 그래서 카라연합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핵심의 영혼의 고속도로인 아사달 씨름 대회, 일본이 하고 있는 오스모 대회를 하나 융복합해서 병합 룰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 행사로서 공동으로 치르는 그러한 것들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일원성을 국가 행사를 치러야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또 제가 이걸 만든 건데요. 카라연합 정체성 포줄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중국은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한국과 일본은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검정색은 뭐냐면은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일본인들은 우화량 홍산인들이 맨 처음 주루첸이 동군 주루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력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나중에 일본의 바탕을 이뤘다. 그런데 한반도와 만주에 흩어져 있던 나머지 족속과 이게 이게 보면은 아사달 문명, 이게 보면 주루첸 문명이 중원에 들어가서 상 문명을 일으켜서 중화의 문명의 실질적인 출발을 만들죠. 각골문과 그 다음에 홍동기 문명으로 대표되는 진정한 국가와 문명을 만들었죠. 그 출발이 이 아사달 문명, 주루첸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나라에 의해서 성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자기의 본토로 돌아오면서 여기 있던 주루첸 세력과 결합하면서 부여가 만들어지고 그 세력이 이렇게 나중에 한반도 남부와 이렇게 변화시키고 일본 열도까지 변화시켜서 오늘의 한국인의 역사의 바탕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이 한가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향찰, 이두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한국과 일본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언어 문자적 체계였다. 이와 같은 것들이 현대의 한국과 조선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을 만드는 기본적인. 그런데 이 두 사이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의 일본의 식민지로 한국과 조선이 전락했기 때문에 그 앙금이 항일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라는 이 트러블로서 한국인들이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융복합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한국인들이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과 이러한 정체성적인 측면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역사관과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카라연합의 체계도에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완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카라연합 헌법을 통해서 카라연합을 완성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과 일본인이 미래에 밀고 나가야 될 중요한 역사적 선택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박가인치 총리 사이의 역사적 공간과 미래지향적 전략이라는 관점들이 이러한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고 저는 본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아사달 씨름대, 아사달 씨름의 규칙들과 그 모멘텀, 출발은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씨름도이고요. 이게 보면 제가 만들어놓은 하루마 후지의 그 수모 복장에다가 제가 우리의 삿발을 채워본 겁니다. 이 앞으로 아사달 씨름의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 얘기인데요. 복장은 이러해야 된다. 그리고 상징은 한국에서는 이게 시카라스라고 제가 봤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요. 하여튼 씨름과 일본 수무가 결합해야 된다. 거기에는 바로 뭐 당군과 탱그리, 당군의 정신과 홍익인간의 이념을 세계 체제적으로 선양하는 그러한 문화, 대표적인 문화 행사를 아사달 씨름대회를 한국과 일본이 일본 수모도회와 함께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얘기가 좀 옆으로 빠지고 좀 급하게 흘러갑니다. 여기 보면 한일 슈퍼매치 TV조선 조이라고 되어 있죠. TV조선 2025년 10월 6일에 방송되는데요. 이 아주 좋은 프로를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TV조선에서 만들었어요. 여기 이만기 천하장수도 보이고요. 김구라 씨도 보이는데 조정식 씨가 이렇게 사이를 보고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수모와 한국의 씨름과 일본의 수모를 병합루를 만들어서 한번 시범 삼아서 한번 오락 프로를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오늘의 그 아사달 씨름 규칙이라는 이 아사달 씨름 규칙을 이렇게 결론 아사달 씨름의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규칙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 구체적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먼저 영상을 감상하면서 제가 또 얘기를 약간 곁들이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것들이 설명되는데 이만기 장사가 그런 것을 설명하는데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한일 슈퍼매치를 시작합니다. 천하장사의 과거의 화려도 80년대의 모습인데요. 일본 수모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이제 한국 씨름의 단점은 시작할 때 그 삿바 싸움과 실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 게임을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데 그 일본 수모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의 씨름은 당기는 씨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기술을 통해서 또는 들배지기, 그다음에 뒤집기 이런 기술들이 화려하게 나오면서 또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특히 잘했던 게 그 이만기 천하장사죠. 대단한 스타였습니다. 그렇지만 스모에서는 그런 기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사달 씨름 규칙을 정해서 아사달 씨름 대회를 하고 일본 스모와 유사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 정도의 화려한 다리 기술, 끌어당기는 씨름을 우리는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의 박진감, 유연성 이런 것들의 또 새로운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또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고구려 씨름은 이런 씨름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수모와 같은 씨름이 고구려 씨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씨름대의 그 그림을 보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계속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에 손을 꽂으려고 하죠. 자꾸 있습니다. 아직 붙진 않았습니다. 오정모. 자, 힘을 한번 봅니다. 자꾸 겨드랑이에 손을 꽂으려고 지금 꽂혔습니다. 근데 우리 씨름 선수가 상대의 겨드랑이보다도 상대 어깨 위에 손이 가 있죠. 저게 이제 저렇게 되면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겨드랑이 밑을 침투해서 성공하게 되면은 일본말 마와시, 삿발을 등 뒤쪽에 마와시를 잡을 수 있고 그러면 허리를 당길 수가 있죠. 그럼 상대가 힘을 못 쓰게 되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밀어내기 기술은 상대의 어떤 무게중심이랄지 균형 감각을 자기에게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핵심적인 수모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방의 겨드랑이 밑을 공략해가지고 그것을 침투해서 장악하라.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만기 천하장사도 그 이태원 장사 감독으로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뭐 좀 운동신경 있고 스포츠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의 겨드랑이 밑을 공략해서 침투에 성공하는 거.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상대를 힘을 꺾을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우리의 씨름장과 일본의 도요는 크기가 이렇게 이만기 장사가 말씀했듯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스릴과 서스펜스, 압진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넓기 때문에 당기는 씨름을 하면서 동시에 매치기, 들어 매치기 이런 내리꽂는 그런 기술들을 구사하다 보니까 바닥을 모래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뇌진창 허리 부러지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 전기의 그 씨름에 대한 그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은 씨름하다가 허리 부러지고 뇌진탕이 죽고 그런 그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씨름은 현재 한국인들이 하는 씨름보다 훨씬 거칠고 무사들의 무술 같은 그런 성격이 강했다고 저는 봐요.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지나오면서 조선의 성리학 그 문관들이 좀 여성스럽게 만든 씨름이 현재 한국이 하는 씨름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조선왕조실록에 씨름하다 죽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고가 터지고 그러니까 왕이 잠시 씨름을 못하게 하고 그러는 실력 기술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일본 씨름은 그 모래를 깔긴 하는데 그게 얇게 깔면서 힘으로 미는 씨름에서 밀리는 것을 가능하게끔 그 다음에 어떤 우연성에 의해서 무게 균형 감각을 잃었을 때 상대와의 게임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우연성에서 승부가 갈리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잡고 시작하는 한국 씨름, 삿바 실랭이를 하다가 잡고 일어나서 여기 똥 시작해서 하는 이런 씨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한 씨름이 일본 스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도요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 모래를 가볍게 깔 뿐이다. 우리는 온통 모래를 채우지요. 왜? 들어매치기, 내리꽂는 씨름을 하면은 떨어지면서 허리 다치고 머리 깨지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씨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 하여튼 일본의 스모가 하는 도요는 우리의 씨름판보다 한 절반 정도 작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스릴과 집중력, 서스펜스, 긴장감 이런 것들이 배가 된다. 드라마틱한 요소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씨름보다 있는 것입니다. 시작 전부터 부딪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씨름이 일본 씨름이 스모랑에서 도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드라마틱한 극적 효과의 측면들을 도입하면서 우리 한국 씨름의 요소도 가미한 그런 룰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리고 다리를 걸어서 뒤집어 엎는 그런 기술은 이제 위험하니까. 한국 씨름 선수들에게는 그 얼굴을 가져가는 게 더 어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 씨름과 일본 스모를 융합해가지고 병합룰을 만들려고 지금 모셔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그런 내용들을 편지도 보내고 유튜브에서 자꾸 얘기했는데 뭐가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씨름과 스모의 통합을 위해서 뭔가 어떤 노력하는 거대한 문화적인 어떤 흐름이 있지 않나 한일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한국과 일본의 스모 씨름은 지금 봤듯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스모는 보면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떨어져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균형 감각, 우리 한국 씨름도 균형 감각이 중요한데 일본은 더욱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떨어져서 밀고 당기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부딪히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은 허무하게 경기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 유연성이 또 우연성이라는 게 떨어져서 하면서 무게중심의 이동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덩치가 큰 사람이라 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에서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우연성 때문에. 그래서 일본 스모는 그 덩치, 몸무게하고 관계없이 체급이
없는 것입니다. 무체급이죠. 단체급이에요. 체급이 하나예요.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반승으로 끝난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하고요. 다음 영상을 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가장 이번에 조이 TV조선 이 한일 이 게임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재밌는 게임을 영상을 녹화한 겁니다. 이번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모든 스무 기술의 핵심이 다 나와요. 좀 이따 곁들여서 설명하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보기에서 부딪히면서 시작하지는 않죠. 그 게임은 이 룰에서 배제한 겁니다. 사실은 그 부딪히면서 시작을 해야 돼. 게임이 맛이 있어요. 스모는 마치 레슬링 선수 하듯이 서서 그냥 엉금엉금 상대를 벼르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이게 평화룰을 완성한 게 아니고 이제 시험해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스모처럼 격돌하면서 시작해야 드라마틱하고 게임이 재미있다. 그러니까 우연성이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어떤 타이밍, 이런 것들의 그 우연성이 많이 작용하는 게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작하면은 매력이 없어요. 반드시 아사달 씨름대회는 일본 스무와 똑같이 충돌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극적 요소가 있고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 수가 있을 거죠. 스모 선수는 계속 자신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죠. 자세를 낮추면서 계속 상대방을 밀면서도 상대방의 몸무게에 의존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다리를 양쪽으로 넓게 벌리면서 엉금엉금 아장아장 이렇게 계속 밀어내죠. 그래서 저기에는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야 저게 밀리지 않고 지탱하면서 계속 밀어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저때 무게 중심을 잃은, 즉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면서 계속 게임을 진행시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연성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우리 선수처럼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대방의 어깨 위에 손 올린 상태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우리는 삿발을 이렇게 채우고 여기는 마와시를 채우는데요. 이 사람이 이 삿발을 잡아서 딱 끌어당기면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삿바가 여기 보면 마와시는 사타구니 아래쪽으로 해갖고 이게 거의 T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 천조가리가 좀 늘어나는 천조가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서 끌어당기면은 몸이 쭉 당겨옵니다. 근데 우리 삿바는 이게 양쪽이 균형이 무너져 있죠. 이쪽 한쪽 다리에 삿바가 걸려 있고 위에 허리가 이게 걸려 있는데 이게 이 사타구니 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끌어당겨서 들어봤자 허리에 힘을 가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허리를 장악하는 면이 있는데 결국은 이 사타구니 쪽으로 삿바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와시처럼 이걸 뭐냐면 끌어당겨서 힘을 제대로 완전하게 구사할 수 있는 조건은 못 돼요.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아사달 씨름대 그 스모의 그 아사달 씨름의 규칙은 이 마와시와 이걸 섞어야 돼, 섞어. 그래서 이렇게 마와시에다가 이 한쪽 다리를 이렇게 삿바를 그으는, 왜? 이 삿바가 그음으로 인해서 이쪽을 다리를 끌어당겨서 들면은 이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와시 상태에서는 이 마와시를 끌어당겨도 한쪽 다리를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근데 이 삿바는 바로 그 장치를 일부러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절묘한 어떤 삿바를 매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야만이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서 끌어당기기 씨름해서 화려한 들배치기, 그 다음에 뒤집기, 배지기, 이게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죠. 안짱다리, 한쪽 다리를 끌어올릴 수가 있죠. 스모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스모 복장에다가 요거 한쪽 다리 그거는 요걸 함께 또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개조를 해야 돼요. 규칙에서 복장을 아까 제가 그림 보였던 그거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밀고 몰아붙이고. 잠시 여담을 좀 하겠는데요. 이 와케노 가제 이게 이제 고대 부여계통 사람들이 쓰던 한자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와케노 가제. 이거는 이제 중국식 이름이에요. 임진원.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은 우리가 중국 사람 이름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대 신라 시대, 삼국 시대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 쪽에 있었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이런 이름들도 있었죠. 백제 이름 보면은 한자가 4개인 것들은 한자의 음으로 읽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부여계통 사람들의 이름은 원래 조선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일본 사람처럼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본 사람들 한자가 4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성과 이름을 훈독으로 하기도 하고 음독으로 하기도 하고 섞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식 이름으로 중화의 문화에 함락되면서 조선 500년 고려 조선 500년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중국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화 문명에 함락된 거죠. 원래 한국인들은 고대 원래 와케노 화제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처럼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있었던 창씨 개명이라는 문제가 이걸 알면은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이름을 일본인들이 막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강요했던 게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일본식 이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고대에는 한국인들이 일본 사람처럼 이름을 썼다. 고구려 백제인들이 부여인들이 그런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를 세우거나 수나라를 세운 그 북일의 사람들 우문 화급 이렇게 한자가 4개잖아요. 걸사비우 대중성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걸사비우 한자가 4개잖아요. 걸사비우 그렇게 읽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음독과 흠독을 섞어가지고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곁들여진 그런 이름들인데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원래 이름은 그렇다면 연개소문도 한자가 4개잖아요. 연개소문 그렇게 읽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구려와 백제와 일본 열도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썼던 겁니다. 이거는 중국화된 한국인의 이름이다. 이거 알 필요가 있어요. 씨름과 관련이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은 제가 여담으로 한번 곁들이고 이제 삿발을 잡았죠. 그런데 이럴 때는 지금 현재의 복장 상태에서는 우리 씨름 선수가 스무본 선수보다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냐? 이 마와시는 가랭이 사이로 이렇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당기면은 몸이 들려요. 근데 우리의 삿발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랭이 밑으로 이렇게 연결된 게 없잖아요. 허리만 차 있고 그다음에 한쪽이 이렇게 한쪽 허벅지에 이렇게 걸쳐만 있기 때문에 설령 같이 이 스무 선수가 이 임진원 선수의 삿발을 잡고 당기고 전략 전술을 펼친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우리 임진원 선수가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스무 선수가 불리한 거예요. 저건 당기면 몸이 딸려가요. 근데 우리의 삿발을 저 스무 선수가 잡아서 당겨도 딸려오는 정도가 마와시보다는 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힘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씨름 선수가 지금 저 스무 선수보다 유리한 복장 상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마와시를 잡았지만은 우리의 씨름에서 볼 수 있는 들배지기랄지 화려한 그 끌어당기는 씨름의 기술은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스모에서는. 왜 그러냐? 저 마와시가 가랭이 속으로 이렇게 걸려있고 이게 잘 신축성이 있어갖고 늘어나는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한쪽 다리에 걸린 삿발을 이용해서 들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들배지기 안짱들이 다리를 깊게 넣어서 몸과 다리를 깊게 넣어서 상대를 들어서 맺히고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스모에서는 저런 것들을 이제 보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스모적 성격의 룰을 택하면은 한국인들의 당기는 씨름의 많은 기술들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단 우연성과 그다음에 균형 감각, 그다음에 유연함 이런 것들이 승부를 가리게 된다. 이게 됐고요. 이거 보면 여기 그 프로에서는 한국 태극기하고 일본 일장기를 하나로 섞어놓은 그림을 했는데 제가 카라 연합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붙인 거예요. 원래는 일장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그것을 이렇게 스쳐가게 해놨는데 제가 그 뒤에다가 이게 카라 연합기를 붙여놨어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이 카라 연합 국기 해 카라스기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 공통으로.
국제 무대에 가서 이걸 가지고 함께 유로피안 유니언도 그 연합 국기가 있잖아요. 카라 연합 국기다. 자, 그다음에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아사살 씨름의 규칙. 이제 지금까지 모든 영상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는데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볍게 읽으면서 그러면서 약간 보충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제 결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시작은 마주서기, 일본말로 다치 아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걸 하면서 충돌하면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긴장감, 이렇게 다치 아이 마주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타이밍을 재는 그 과정 자체가 긴장감이잖아요. 그리고 부딪히면 피하면 안 돼요. 딱 부딪히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상대방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 박진감. 그 다음에 집중도가 높아지죠. 그 부딪힐 때 그 타이밍을 지는 과정에 엄청난 어떤 긴장감이 흐릅니다. 요게 바로 스모의 매력이에요. 이게 호구레 씨름의 매력이다. 이거예요. 다찌아이는 뭐냐면 마주, 이게 보면 한자로 써있죠. 다찌아이, 이게 일본어로 이렇게 써있는데요. 발음은 다찌아이 이렇게 하고요. 우리 발음은 이렇게 써놨는데, 한글로는. 이게 한국어라는 걸 알 수 있죠, 한국어. 이게 여담을 하면은, 도움닫기 할 때, 해돋이 할 때, 뭐가 선다, 이 말이에요, 소. 해돋이, 해가 소는 거에 해돋이잖아요. 그 설립자를 써가지고, 이런 닥지, 이렇게 하는 닥지. 아이는 뭐냐, 우리말에 아우르다. 강원도 용어로 보면 아우라지 있죠? 아우르, 두 개의 물줄기가 아우르지는, 아우르는 땅. 그래서 아우라지. 그 아우. 일본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우가 이 사람 아이로 된 거죠. 그래서 서서 해. 마주본다. 이게 모음 해자를 택했는데, 하여튼 닥지 아이.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문자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원을 분석해 보니까 한국말이다. 도움닫기를 뒀다. 아우르다 할 때 아우. 둘 다 한국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본식으로 한국어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다치 아이 상태에서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긴장감, 박진감, 집중도 효과를 높여주면서 시작해야 그 고구려 씨름의 묘미를 진정으로 만끽할 수 있다. 지금 일본 수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틱한 요소를 극대화했어요. 그 그리고 로마형 레슬링 선수처럼 저렇게 지금 앞에 보여주신 영상에서처럼 시작하면 안 된다. 일본 수문 룰을 그대로 따르는 게 좋다. 그리고 기술은 여기서 다리 걸고 넘어지는 거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는 걸 금지했는데요. 방금 영상에서는 이것도 허락해야 된다. 한국 씨름에. 근데 그 한국 씨름에 끌어당기는 기술의 모든 기술은 많은 것들이 구사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떨어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한국 씨름처럼 붙어가지고 삿바 실랭이 하면서 시작하면은 게임이 시작할 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붙은 상태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이만기 선수처럼 그런 화려한 기술을 하면서 우리가 감동의 장면도 나오긴 하지만은 솔직히 운영의 묘미에 있어서는 한국 씨름이 일본 수문보다 못하다. 우리 한국인들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은 모두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모두 가동. 그리고 무체급 단판승 리그전을 수문을 하는데 이거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된다. 이제 무체급이 될 수 있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몸무게와 관계없이 우연성이 많이 작용하면서 그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결국은 승부를 가르기 때문에 체중이 덜 나가도 별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유연하고 재빠르면은 무거운 선수에 비해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단판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냐면 그러면서 리그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빨리 경기가 진행되면서 물론 한 판을 끝내는 데는 이제 소금 고소리도 하고 아까 봤듯이 그다음에 마주수도 먹고 그러면서 상대방 바치아이도 몇 번 했다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과 이게 기싸움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순간순간이 묘미인 거예요. 그런데 한 판으로 끝난다. 그럼 그 선수가 또 하고 그러면서 리그제로 계속 15일간 펼쳐지는데 이것은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좋다. 그게 바로 그
선수들의 그 체력도 적당하게 관리하면서도 그 관객들에게 보다 많은 선수의 이렇게 경기 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단판성, 현재 20대의 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5번째, 복장은 아까 보여줬듯이 마와시와 삿바를 섞는데 삿바의 한쪽 허벅지에 그는 장치로 이 마와시와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그 힘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마와시에다가 삿바의 한쪽 다리 거리를 플러스시켜야 된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복장이 한국 일본의 어떤 또 복장의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좀 섞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상투도 고대의 고대적 낭만주의를 고도화하면서 마치 신화 속에 그 인물들이 나와서 수모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상투도 그대로 일본 수모가 하는 대로 고대의 문화적 뿌리이신 공유의식, 상투문화, 한국이 고대부터 고조선 시대부터 상투를 틀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릴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7번째, 씨름판은 일본 도요로 하는 게 좋다. 왜? 긴장감과 집중 효과, 즉 뭐냐면 조명 효과가 비추고 이럴 때 그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거의 수모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존심 등을 살리면서 사실은 한국 씨름은 조선시대의 성략 문관들에 의해서 성비들에 의해서 여성스럽게 개조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선왕족실록의 초기에 보면은 아주 험하게 씨름하다가 죽은 사람이 속출해요. 한국 본래 씨름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기타로 소금 고술이에요. 소금을 뿌렸죠. 그 다음에 정화수도 먹죠. 이렇게 전부 고대 한국인의 신앙과 관계가 있어요. 앞길을 쫓는달지, 마음과 몸을 정화한달지, 그런 어떤 또 돌을 닦는 의미, 샤먼적 의식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고대의 샤먼 의식, 이걸 뭐 기독교인들 나쁘다고 뭐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문화는 그냥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달 씨름대의 시카라스가 관용과 포용인 거예요. 관용과 포용. 세계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를 관용과 포용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열어놔야 돼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너무 이제 몸무게 불리기에만 치중해가지고 솔직히 미관상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미관상은 우리 씨름 선수들이 당기는 씨름을 하기 위해서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좋은데 아주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수모 선수들의 이 비건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현재 씨름 선수들 마냥 그런 체형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 개체량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본 수모에는 이게 없어요. 현재 개체량 제도를 도입해서 반성 무체급 리그제를 하긴 하는데 개체량 제도를 도입해서 수모 선수들이 좀 다이어트를 좀 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무조건 밥 먹고 살만 찌우면 안 된다. 수모 선수들 일본 방금 전에 나온 감독도 얼굴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파 보여요. 왜냐하면은 음식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수모 선수들이 잘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먹고 살찌우는 게 그 스포츠라는 하면 의미가 좀 퇴색하잖아요. 개체량 제도를 번째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국가 행사로 치러야 된다. 고구려 씨름을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현재 이 텐노가 하치바소 중월 초하루에는 첫 번째 한 번 나와요. 1년 내내 6번 대회를 하는데 그 다 나오는 게 아니고 하치바소 중월 초하루 때 경기 그때만 나와서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결국은 우리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바로 국가 행사로서 개회를 우리의 중월 설에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도 양력을 세우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일본도 메이지신 이전에는 정월을 음력을 셌다고 그러는데 근대화하면서 양력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태양 숭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 국기가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 한국인들은 고대부터 이 일본 사람처럼 태양 숭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선조를 통해서 자기의 상징으로서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양력 행사로서 우리가 음력설보다는 양력설로 바꿔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국가 행사로서 모셔갈 필요도 있다. 볼 수 있다. 세시 풍속을 중국보다는 일본에 좀 일치시키는 음력과 관련되는 그런 또 세시 풍속도 일본에 있어요. 오봉이랄지 특히 정말 우리 달맞이 비슷한 행사를 합니다. 일본.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에서 건너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시 풍속이 크게 봐서 중국과 우리가 더 비슷해 보이는데 원래는 일본 사람과도 비슷한 국면이 있으니까 일본 쪽으로 맞춰가는 게 좋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본래적인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의 의미도 크다. 고구려, 백제, 가야가 망한 이후에 이 세력이 쓸려 나가서 일본 열도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출발해서 일본의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중화됐던 문화의식을 좀 풀중화하고 일본의 한국인들의 고대의 본래적인 고조선과 부여에 있었던 문화의식에 좀 그런 쪽으로 우리의 제도랄지 세시풍속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좀 길게 진행됐는데요.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1시간 27분이 됐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